원자는 크게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는데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전자의 숫자 혹은 양성자의 숫자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요걸 하나 수소를 이제 예를 하나 들었죠. 예. 자,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전자의 숫자하고 그죠? 양성자의 숫자는 항상 일치를 하니까 그죠? 요게 1이라고 놓으면은 중성자의 숫자가 0이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체 양성자하고 중성자 무게가를 합쳐가지고 1이고, 요거는 이제 전자의 숫자 혹은 양성자의 숫자로 원자의 번호를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먹은 놈은 그죠? 요렇게 생겨먹은 놈은 똑같이 그죠? 요게 이제 양성자하고 전자 숫자는 1이지만은 중성자의 숫자가 1이기 때문에 요 두 개 합친 걸 요거 2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요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원자들의 화학적 성질은 어떤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전자 혹은 양성자의 숫자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숫자 혹은 양성자의 숫자는 항상 일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자 또는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원자의 화학적 성질이 규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세 개는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놈이죠. 그렇죠. 화학적 성질이 똑같은 놈이에요. 전자가 하나씩 있으니까. 하지만 무게는 다르죠. 무게는 요게 1이라고, 상대적 무게, 요게 1이라고 놓으면은 요건 상대적으로 2가 되고 상대적으로 3이 돼요. 뭐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중성자하고 양성자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합에 의해서. 그렇죠. 자, 우리 자연 상태에서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거를 동위원소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원자하고 원소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아까 원자들이 그죠? 원자들 중에서 동일한 숫자의 전자의 숫자 혹은 양성자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총합을 우리가 원소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자, 요거는 H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젠 A통, 하이드로젠 원자라고 그러고, 요건 듀테리움, 이중 수소 원자라고 그러고, 요거는 삼중 수소 원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동일한 전자 숫자를 갖고 있으니까 화학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렇죠? 화학적 특성, 동일한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하셨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같은 전자의 숫자 혹은 같은 양성자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요런 것들을 원소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또한 동위원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연 상태에서는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전자를 하나 갖고 있고 중성자가 없는 요것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하지만 일부분이 뭐 1% 이하, 그죠? 상당히 작은 부분이 이런 폼도 있고 이런 폼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중성자가, 그죠? 중성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붕괴가 돼 가지고 중성자 여기에 하나가 붕괴가 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중성자 하나가 바깥으로 붕괴가 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요거 1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트리튬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죠. 그죠? 트리튬이 중성자 두 개가 다 날아가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요거를 가만히 놔두면은, 그죠? 시간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연 상태에서 붕괴가 돼가지고 중성자 혹은 양성자들이 뭐 여기서는 중성자가 붕괴가 되지만 붕괴가 돼가지고 이와 같이 트리튬이 어떤 이런 물질들이 다른 그죠? 걸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변화될 때 얘네들은 그죠? 반감기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그죠? 이것의 절반이 없어지는 포인트를 우리가 반감기라는데, 각각의 원소들은 자기 고유의 반감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제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에서 제일 많은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양성자 6개, 전자 6개, 중성자 6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자하고 양성자 숫자 합치면은 1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6번 탄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자, 이거는 똑같은 C인데 전자를 6개 똑같이 갖고 있어요. 양성자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중성자가 달라요. 하나가 더 많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C14라는 거는, 그죠? 전자하고 양성자 숫자는 똑같은데 중성자가 더 많은 거야. 2개가 더 많은 거예요. 그죠? 자, 제가 그랬어요. 요 중성자는 또 여기서 붕괴가 돼가지고, 중성자 하나가 만약에, 그죠? 붕괴가 되면은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로 변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죠? 전자 하나로, 변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14라는 게 있는데, 그죠? 원래, 그죠? C14인데 이게 중성자가 8개였는데, 중성자가 이게, 그렇지. 중성자가, 그죠? 8개였는데, 양성자는 원래 6개고, 자, 여기에서, 그죠?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하나 변하고, 그리고 전자로 변했죠. 전자 숫자가 7개 되고, 중성자 숫자는 7개가 되죠. 그렇죠. 요거는 전자의 숫자를 7개를 갖고 있는 것은 뭐죠? 나이트로젠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아,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그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요게 99%가 존재하고 요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공기 속에도 지금 1%가 C14C, 그죠? C14C의 형태로 CO2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저 CO2와 같이 결합을 이렇게 하겠죠? 그죠? 여러분 공기에 있는 CO2의 1%는 지금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 99%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불안정하단 말이야. 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전자로 변환되면서 뭐로 변하죠? 14N, 그죠? 질소로 변화가 돼요. 자, 우리가 이 14C가 14N으로, 그죠? 절반이 붕괴되는 속도로 우리가 반감기라고 했어요. 그죠? 이 반감기는 한 6,000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000년. 자, 6,000년에 한 번씩, 그죠? C14의 절반이 이걸로 전환이 되면서 이 절반으로 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식물이 이렇게 있어. 식물이 이제 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나무가. 자, 얘네들은 CO2를 흡수를 해가지고 뭘로 만들죠? 탄수화물을 만들죠. 그죠? 이게 복잡하게 한, 우리가 이제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포도당이라든지, 셀룰로스라든지, 그죠? 셀룰로스라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CO2를, 그죠? 받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그죠? 우리가 포도당이라든지, 셀룰 형태,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전부 다 이게, 그죠? 탄화수소로 하는데, 이쪽으로 다 이렇게, 뭐예요?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걸 CO2가 이산화탄소 고정이라고 그래요. 그죠? 원래 식물체는 이산화탄소를, 그죠?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포도당이라든지 먹을 거, 그죠? 우리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포도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물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셀룰로스 같은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죠. 요렇게 생겨먹은 놈은 99%를 갖고 있어요. 그죠? 1%가 요걸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식물이 이제 자랄 때 1%의 CO2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맨 처음에 이 식물이 자랄 때 이제 우리가 식물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이 CO2가 포도나 셀룰로스로 들어가면은 아마도 여러분이 99%는 무슨 형태죠? C 형태가 C2고 1%는 그죠? 14C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알겠죠? 맞죠? 그런데, 자, 이제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예를 들면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N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죠? 안정적이니까. 근데 N은 불안정하죠? 그죠? 이 안에 들어있는 포당이나 셀룰로스에 있는 C14C는 반 정도가 뭘로 변하죠? 14N으로 변하죠? 그러면은 이 반이 6,000이 지나면 0.5%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N은 요거는 그러니까 전체 탄소에서 그죠? 0.5%, 맨 처음에는 1%만 우리가 유천이 되면 0.5%로 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을 재면은 그죠? 이 식물체가 얼마큼 오래됐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맞아요? 측정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죽었어. 죽으면은 내 뼈에 C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C가 들어가 있을 거야. 내가 이제 죽어가지고 한 100만 년이 흘러갔어. 그러면 이제 후손들이 내 뼈를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12C하고 14C의 비율을 재면은 연도를 측정할 수 있어, 없어요? 측정할 수 있죠. 매우, 왜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붕괴되는 속도는 정확하게 6,000년, 그죠? 6,000년에 한 번씩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그 반감기를 계산하면은 매우 정확하게 내가 몇 년 전에 죽은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매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저기 인디아, 그죠? 뭐 예를 들면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뭐 북아 아메리카 지역에서 옥수수를 이제 가지고 먹었었는데 그 옥수수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사람 죽고 이제 주변에 이제 옥수수 가루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그 탔던 어떻든 간에 옥수수 주변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옥수수에서 14C하고 12C의 비율을 재면은 이 옥수수가 얼마큼 오래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한 2000년 전에, 그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옥수수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해서 갈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국인들은, 그죠? 벼농사를, 언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매우 정확하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천주교에서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이태리 가면은 이태리 그 위쪽에 가면은 토리노라는 곳이 있죠. 토리노. 다 알죠? 프랑스하고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쪽 토리노. 옛날에 토리노 동교를 한번 했었어요. 그 토리노 성당에 가면은 매우 유명한 수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제 예수가 돌아가실 때, 그죠? 예수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예수의 몸을 이렇게 덮었던, 그죠? 이렇게 옷이 있는데 이 토리노 성당에 가면은 이제 그런 전설이 있어요. 예수의 몸을 덮었던 수의가 있었다. 그 수의를 갖고 있어요. 그 성당에 잘 보관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예수의 몸을 덮었던 건지, 혹은 뭐 다른 사람의 옷을 덮었던지, 왜냐면 그 수의에는 그 피 자국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피 흔적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죠?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덮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덮었던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인들은,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은 이걸 이제 찰떡같이 믿고 있었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토리노 수의가 몇 년이든지 한번 체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수의는, 그죠? 이게 식물체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게 옷은, 그죠? 그러니까 식물 안에 뭐죠? CO2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죠? 14C하고 12C의 비율을 재면 정확하게 연대가 측정이 가능하죠? 우리가 더 이상 전설이라든지 뭐 문헌 같은 거 믿지 말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당에서 토리노 수의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각각 3개의 유명한 이제 연구소에다가 보냈어요. 뭐 영국, 뭐 미국의 애리조나, 뭐 프랑스의 어디 뭐 이렇게 세 군데 보내가지고, 자, 이제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법을 가지고 연대를 측정해 봤는데,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얼마 전 거? 1000년밖에 안 됐어요. 뭐죠? 최소한 방사선 동위원법에 의하면 토리노 수의는 뭐죠? 사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연대 측정. 지난 시간에 제가 했지만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때 뭐였죠? 칼륨이 요거 시간이 지나면은 아르곤이라는 걸 변하는데 뭐죠? 이게 아르곤은 원래 기체예요. 기체예요. 여러분이 바위 속에 원래 칼륨하고 아르곤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죠? 요거는 이제 요 반감기가 12억 년이에요. 그죠? 바위 속에는 원래 흙이나 바위나 그런 데서는 우리가 칼륨하고 아르곤이 같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화산이 터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 아르곤은 기체이기 때문에 날아가죠. 그러니까 화산 활동에 의해서 요 아르곤이 싹 다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요렇게 이제 아르곤으로 변하면서
요거하고 요것의 상대적 비율을 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바위가, 그죠? 화성암이라든지 그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위, 그죠? 이 바위가 얼마큼 오래된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지구의 나이를 45억년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지구의 나이가 얼마죠? 45억년이에요. 과학적으로. 그죠? 신화적으로는 좀 짧을 수 있어요. 그죠? 신화에 의하면은. 그죠? 과학적으로는 45억년이에요. 근데 성경책에서는 8,000년 내지 6,000년 내지 8,000년인데 그 과학적 근거가 있어 없어요? 과학적 근거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 신문 보니까 그 예수도 딸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하여간 어쨌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죠? 우리가 이 성서하고 과학적인 발견과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교인들은 가급적이면은 이게 과학적인 그런 가지고 이렇게 그런 현상을 설명하지 말고 자기 고유의 영역, 그죠? 종교하고 문화하고 잘 섞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가는 게 더 저는 낫다고 생각이 돼요. 괜히 종교들이 과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포장하는 순간에 저는 뭐 득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서에 기반한 6,000년 내지 8,000년, 그죠? 지구의 나이가 6,000년 내지 8,000이라는 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실이다. 왜냐? 우리가 이와 같이 방사선 동위원소의 그 반관계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또 하나가 이제 창조론자가 주장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뭐 과학적으로 포장을 해요.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뭘까? 자, 여러분이 이제 화학에서 이제 매우 중요하게 매우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 법칙이 두 개가 있는데,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은 뭐죠? 우주에서 총 에너지 양은 변화가 없다. 맞아요? 우주에서 에너지가 새로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맞죠?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은 이게 이제 뭐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왜냐면 이제 아까 이제 이게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연력학 법칙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연력학 법칙이 뭔지를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요걸 이제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은,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우주를 우주에서 계속 우주에서라고 표현해요. 우주에서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방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치우겠지, 그지? 일주일에 한 번씩 치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여러분의 방은 점점 어지러지죠. 그죠? 점점 무질서해져요. 그죠? 여러분이 다시 에너지를 투입해서 청소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무질서해져요. 여러분의 방처럼 우주도, 그죠?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알려져. 우리가 요걸 이제 뭐 또 다른 말로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 이제 법칙이에요. 이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법칙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진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단일 세포에서 예를 들면 이제 세균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진화가 되면은, 그죠? 우리 인간처럼 이제 복잡한 이제 인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어때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죠. 진화한다는 것은. 맞죠?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체가 될 때까지 무질서도는 계속 감소하는 현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에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건데, 진화는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맞죠? 어긋나는 거죠. 말장난이에요. 왜? 제가 여기서 우주라고 표현했어요. 우주는 우리가 과학자들이 정의하는 건 뭐냐면 닫히는 게예요. 어떠한 에너지도
어떠한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닫힌 개로서 우리가 우주를 정의를 해요. 닫힌 개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 무질서도가 증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닫힌 개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을 뭘 먹었죠? 외부로부터 음식이 들어갔죠. 그다음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뭐 했잖아요, 그죠? 계속 나가죠. 여러분이 똥을 싸는 순간에 뭐죠? 환경은 점점 지저분해지죠. 여러분은 뭐죠? 열린 개죠. 지구는 열린 개죠. 태양계는 열린 개죠. 그죠? 자, 이거는, 그죠? 이거는 열린 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열린 개에서. 열린 개에서 우리가 진화 혹은 발달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질서도가 여기서 얘 관점에서는 우리의 몸의 관점에서는 이게 무질서도가 감소, 지수도가 증가, 무질서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환경과 같이 고려를 하면 환경은 여러분이 점점 질서 정연해지면 환경은 점점 더 지저분해지는 거죠. 두 개 총합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죠? 그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요 말을, 그죠? 잘 이렇게, 이게 닫힌 개라는 말을, 그죠?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그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가 얼만큼 터무니없는 논리인가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창조론자 무슨 뭐 포럼 같은 데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렇다고 보이더라고, 대학교 다닐 때는. 나중에 이제 제가 물리화학을 공부하면서 야, 이게 얼마큼 그 오도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진화론을 공격할 때 이와 같이 5가지를 통칭해서 5가지를 주장하는데, 근데 제가 하나씩 이제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가 생명체 퍼펙트하지 않아. 진화는 교선되어 있지만 진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거 뭐라고 했죠? 트레이드 오프. 그죠? 우리가 대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퍼펙트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죠? 생명체는 전혀 퍼펙트하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추럴 셀렉션에 대한 에비던스가 매우 falsify하고, 우리 기린의 목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매우 falsify라고 매우 테스터블하죠. 과학이죠. 그죠? 세 번째, 지구는 6,000년, 8,000년 전에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성서에 의존한 기록이죠. 네 번째, 자, 이해했죠? 연락각 제2법칙을 위배한다고 진화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 몸은, 그죠? 열린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하고 고려하면은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을 어긋나지 않게 환경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죠?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자, 우리 눈앞에서, 그죠? 진화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실제로 이 현상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여러분이 이제 창조론에 관계되는 웹사이트를 가면은 이렇게 한 크게 5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해요. 진화론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언어로 포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창조론자 혹은 뭐 지적 설계론자들이 이거를 자기가 이게 과학적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논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창조론에 대한 논문, 지적 설계 혹은 지적 설계론에 대한 논문이 그저 생명과학이라든지 의학 저널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논문들은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논문을 내는 쪽쪽 동료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이 잘못됐다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실험을, 그죠? 내가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 과학자들 심사를 받아요. 그죠? 심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네가 타당하게 실험을 했다 하면 이제 그 논문이 나오는 건데, 지적 설계론이나, 우리가 창조론에 대한 논문은, 어떠한 생명과학 저널에서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시도를 했는데, 완전히 굉장히 창피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리젝션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창조론은 여러분이 말 그대로 성경에 쓰여지는 어떤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에서의 창조론은 여러분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문화적 현상일 수도 있고, 그죠? 종교적 관점에서 있지만, 그거를
진화론을 공격하기 위한, 그죠? 그렇게 가게 되면은 매우, 불행한, 나는 역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이제 캐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아까 반론에서 3번에요. 3번에? 그 지구 나이에 관한 거 그거. 저는 기독교 신자 아닌데 친구한테 친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성서에 지구 나이가 6,000년 정도 됐다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18세기인가 16세기 그냥 어떤 신부가 그렇게 주장했었고 지금은 근본주의자들이나 저는 이거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천주교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천주교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분 뭐 교회 밖에 구원을 이야기하는 기독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주장은 안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좀 근본주의자들 주장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성당도 진화를 인정을 해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내가 뭐죠? 지상 최대 쇼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영국이 무슨 거죠? 영국에 있는 신부들, 뭐죠? 영국에 있는 성직자들도 진화를 인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근본주의자만 모아놓은 논리예요. 이해하셨죠? 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그 지적 설계론이 창조론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만 살짝 바꾼 거예요. 제가 이제 창조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를, 그죠? 시계를 보면은 시계가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죠? 아주 많은 부품을 가지고, 그죠? 그 부품을 랜덤하게 만들어가지고 시계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뭔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지적인 무엇인가가 관여를 해야지 시계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비행기 부속품이 2만 개, 3만 개가 넘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진화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외부로부터 우리 인간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완벽한 이와 같은 몸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적 설계론의 이제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예. 엔트로피의 정확한 개념이 잘 몰라서. 무질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막 아까 진화되는 게 그 질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단순한 세포로부터 그죠? 우리가 복잡한 생명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복잡한 질서가 훨씬 더 정연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세포가 그렇다는 걸 그냥 질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세포로부터 복잡한 성체가, 그러니까 세포가 이러면 10억 개, 20억 개가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인간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한 세포가 10억 개 모였을 때는 막 섞였을 때는, 그죠? 랜덤하게 보이는데 그때 잘 오가나이즈가 돼가지고 조직화가 돼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레고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여러분이 그때 레고가 막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방에 막 깔려 있어요. 그죠? 굉장히 무질서하죠?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레고를 조각을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계속 질서 정연하고, 그죠? 잘 조직화가 된 그 형태가 되죠. 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죠. 네. 이해했죠? 또? 여기 기독교인들 거의 다 창조론을 믿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내가 얘기했죠. 진보적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천주교는 진화를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천주교가 지금 지동설, 천동설 가지고 이야기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명확하게 근본주의자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격하는 거는. 다시 이해가 됐나요? 창조론 믿는 사람 중에 근본주의자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종교도 진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창조를 믿으면서, 그죠? 좀 플렉스블하게 과거 전무한 사람도 있고, 또 과학과 매우 밀접하게 가면서 하는 파도 있고, 여러 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근본주의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정치에 워낙 영향력을 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교도, 그죠? 이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어요. 맞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우리가 18세기 때 천주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제사 못 지내겠잖아요. 지금 제사 지낼 수 있었어요, 천주교. 제사 지내잖아요. 아까 내가 했잖아요. 교회 밖에 구원까지 이야기하는 기독교 파도 있어요. 내가 불교를 믿건 힌두교를 믿건 상관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교회 밖에 구원을 이야기하는 기독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류의 지식이 축적이 되면서 그거를 거기에 발맞춰가지고도 종교도, 그죠? 같이 이렇게 겨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그것이
멈춰 있다고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멈춰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거 매우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를 계속 여러분이 그 진화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이, 그죠? 우리가 진화만 가지고 생각하면 인간이 서로 이타적이고 협동하고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진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후손을 최대한 많이 퍼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아까 더 많은, 리소스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지게 된다든지, 경쟁을 해서 이긴다든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진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개체, 어떤 집단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협동을 하게 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거쳐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타적 유전자라고 요거는 여러분이 제가 소개시킨 책 있죠? 그죠? 이타적 유전자를 읽어보면은,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학적인 논문을 근거로 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다행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좀 한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떤 문학 작품에 많이 빠졌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도스토옙스키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어머니 몰래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런 책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어디서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으로부터 많이 유래됐다는 것을 나이 한 30대 후반에 깨닫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상을 만들고 철학을 여러분 나름대로 사고 체제를 만들 때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초반에 영향력이 이런 책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제 주제는 뭐냐면은 죄아벌이에요. 제가 죄아벌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하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라스콜니코프라는 대학생이에요. 한 19세기 초반, 19세기 중반에 러시아 상황이에요. 이 라스콜니코프라는 이 대학생은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등록금 당연히 없죠. 이렇게 하숙비도 없고, 그죠? 하숙비하고 등록금은 되게 어머니나 누이 동생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온 돈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비루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등록금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하여간 굉장히 비루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어떤 술집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은 자기 주변에, 전당포 주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노파야. 근데 굉장히 악랄해. 그래서 자기 이복 동생인 이 듀나라고 하는 하인브리드 씨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리 대금업으로, 그죠? 지금으로 치면 200%, 300% 이자로, 그죠? 고리 대금업자야. 근데 옆에 있는 술집에 가서 옆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대학생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야, 전당포 주인은 진짜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우리의 고의를 짜가지고, 그지? 고의를 짜가지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진짜 나쁜 놈이다. 여자예요, 노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애를 죽여서 애가 갖고 있는 전산을 다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그죠? 절대 악인 전당포 주인이 없어지고 회피하겠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이것이 굉장히 매우 바람직한 정의로운 생각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애는 그렇듯해, 그죠? 그렇듯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더 발전시키냐면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어.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나폴레옹 같은 거 그렇죠. 나폴레옹. 그죠. 나폴레옹이 그죠. 나폴레옹이 많이 이집트도 침략하고 온갖 전 세계를 다 휩쓸고 다니면서 이 나폴레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죠.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 양심의 가치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우리나라도 현대사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현대사에 뭐 어떤 대통령은 광주에서 사람을 죽이고도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뭐 1000명의 사람을 죽여놓고도 떳떳하게 지금 잘 살고 있어. 왜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치가 없이 떳떳하게 살까? 아,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범인이 아니면 비범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거야. 곧 나도 정의를 위해서, 그죠? 정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고 그 돈을 주변에 나눠주면은 나는 내가 비범인,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한쪽 분은 뭐죠?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정의를 위해서 해놓고도 사람을 죽여놓으면 이제 찌질하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지. 양심의 가치를 받아가지고 뭐 찌질하게 이제 사는, 그죠? 그러니까 범인, 그 두 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 라스콜니코프가 뭐 경제적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기가 비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당포 증인을 도끼로 쳐서 죽이죠. 이 도끼 장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영화의 그 뭐죠, 올드보이 도끼 장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어쨌든 그 도끼를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두 여인을 죽이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매우 철저하게 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 나는 이 노파하고 듀나를 죽여도 노파를 죽여도 나는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고, 그죠? 매우 해피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죽이자마자 다음 순간에는 악몽과 더불어서 뭐 병에 걸리고 마약한 뭐 헛소리하고 뭐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사는 거를. 예,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왜냐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매우 그러니까 매우 디테일하게 심리적 묘사를 잘 그리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맨 처음에 책 읽을 때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한 두세 번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천재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결국은 막 괴로워. 뭐 엄청나게 괴로워요. 그 양심의 가치를 받는 거지. 자기는 그 논리를 갖고 있지만은 괴로워.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다가 막 자기가 뭐 죽였다는 뭐 이렇게 힌트도 좀 주고 그러는데 뭐 경찰서장이나 뭐 검찰이나 다 모르지.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거리의 연인인 소냐라는 이제 소녀를 만나게 돼요. 키는 한 150대 초반이고 뭐 하여간 17살짜리 소녀야. 근데 얘는 거리에 이제 제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걸 이제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냐는 절친한 그 기독교인이에요. 캐톨릭 신자인데. 그러면서 이 소냐가 이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 소냐가 감화를 시켜가지고 라스콜니코프를 자수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의 그 벌판에 가서 이제 그 감옥에 가게 돼요. 예. 근데 이제 감옥에 갈 때 이 라스콜니코프가 후회하면서 왜 내가 그를 견디지 못하고 그지 후회하면서 이제 시베리아 감옥에 가는데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거의 막판에 가가지고 한 20페이지 남겨놓고 이 라스콜니코프가 갑자기 생각이 딱 변하는 거야. 세상은 사랑이 중요해. 그래서 사랑을 통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가지고 감옥 생활을 소냐하고 더불어. 소냐는 이제 이제 옆에서 이제 계속 봐주겠죠. 그렇게 이제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초반에는 매우, 그죠? 심리적 묘사와 더불어가지고 어떤 이성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그죠? 이거 뭔가 이렇게 뭐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결국 이제 사랑을 통한 구원을 얘기할 때 허무한 거야, 나는. 예.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이에치 카라고 알죠? 역사란 무엇인가 저자 아시죠? 그죠? 이에치 카가 도스토옙스키의 평절을 졌어요.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전기 같은 걸 이제 졌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이제 소냐에게 말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내 자신을 위해 죽였어. 뭐죠? 자기가 비범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야. 돈이 주목적도 아니고, 그죠? 뭐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못할 것인가? 나는 벌벌 떠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렇게 할 권리를 가졌는가? 라고 이제 소냐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죠? 소냐가 이제 뭐 이렇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라스콜니코프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심판의 수를 내맡기긴 했지만 후회 없이 시베리아로 떠나면 여전히
자신의 가설이 옳다고 믿고 오직 그 신념대로 살지 못한 것만 후회한다. 그죠? 이게 후반부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남겨놓고 이제 애가 뭘 보냈죠? 사랑은 그들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었다. 한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 논리 대신에 생명이 쏟아졌고 그의 의식 속에 전혀 새로운 그 무엇이 자는 것 같다. 여러분이 문학 작품을 보면은 되게 사랑을 통한 구원 얘기를 많이 해요. 종교를 통한 구원. 근데 찝찝하지 않아요? 뭔가 잘 가다가 치열하게 자기 안에서 싸우다가 이게 왜냐면 이게 문학의 그 뭔가 전형적인 그런 거지. 갑자기 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 나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어. 예. 이제 결말이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뭔가 다른 각도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걸 읽고 나중에도 계속 읽었지만 이 답을 이제 최근에 찾기 시작했어요. 예.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자, 스토리를 약간 좀 바꿔보죠. 여러분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경제학과 몇 명 있어요. 경영학과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 이론. 그죠? 게임 이론은 매우 간단한 내용이에요. 두 재수가 모의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형사가 불러가지고 검찰이 불러가지고 그죠? 제안을 해. 야, 네가 자수하면은 너 풀어줄게. 제안을 해. 둘 다 불러가지고 각각 불러가지고 그러면 너 자수하면 풀어줄게. 근데 저쪽은 자수하지 말아야 돼. 그지? 제안을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은 자, 여기 이제 A부터 봅시다. 네가 불면은 컨페스 그죠? 이거 자수하는 거예요, 그죠? 자수하는 거, 그죠? 둘 다 자수했을 경우에는 5년만 살아. 둘 다 5년 사는 거야. 근데 너는 자수했는데 애가 안 불잖아, 그죠? 의리를 지키잖아요. 애는 20년을 살고 너는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이 게임을.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죠? 얘도 네가 이제 만약에 그죠? 자수를 하려면 너는 저쪽에 불면은 너는 20년 살아. 같이 그죠? 의리를 지키면 1년밖에 안 살아.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너 같으면은 자수하겠니, 불겠니? 자수하겠니, 아니면은 의리를 지키겠니? 자수해요. 자수하니? 배반하는 거야, 그지?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저도 자수해요. 그지? 배반하지. 왜 그러지? 논리적으로 그게 더 이익이니까. 그렇지. 논리적으로 이익이지. 그지? 참 인간이 참 비루해요. 그죠? 그죠? 저기 친구를 배반하고, 그죠? 자, 요걸 이제 게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점수 게임으로. 그죠? 자, 이제 예를 들면은, 그죠? 내가 배신을 때리고, 둘 다 배신할 때는 1점밖에 못 얻어. 그죠? 둘 다 의리를 지키면 3점밖에 못 얻고, 내가 배신 때려가지고 승리하고 애가 있으면 나는 5점을 얻어.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런 모든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논리적 계산을 한번 해보죠. 논리적 계산을. 어디 갔어? 여기 논리적 계산을 해보죠. 자, 내가 이제 배신을 때렸을 때, 애가 이제 고백했을 때, 나는 1점 얻고, 애도 1점 얻고, 그죠? 애가 이제, 의리를 지켰을 때, 나는 5점 얻고, 0점 얻고. 자,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애가 몇 점 얻죠? 6점을 얻죠. 그죠? 얘는, 반대편은 1점 얻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배신을 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침묵을 지키면은, 그죠? 난 3점밖에 못 얻는데, 상대편은 8점 얻죠. 그죠? 그러니까 배신이 답이야. 배신이 답이야. 맞아요? 배신이 답이야. 그거 참 인간이 각박하지요. 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뭔가 마음속에는 아니라고 외치고 싶잖아. 응? 자, 이 게임은 일회성 게임이에요. 일회성 게임. 단 한 번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나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게임 테오리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영화 봤어요? 그죠? 뷰티풀 마인드. 그죠? 정신병자. 그죠? 정신병자인데, 하여간, 존 내시라는 사람이, 이게 게임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고, 이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그죠? 아시죠, 이거? 그죠? 영화 매우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 이론을 이제 창시한 사람인데, 이거는 일회성 게임이란 말이야, 일회성 게임. 그러니까,
일회성 게임인 경우는 우리가 답은 배반이에요, 배반. 하지만은 내가 이 게임을 2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200번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학생하고 한 번만 만날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잖아. 여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이, 내 머릿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인간의 숫자가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15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150명 정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리스트 안 보고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한 150명의 그 사람 이름은, 그죠?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이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50번 정도, 그죠?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어디 갔지?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그죠? 어디 갔어요? 애가 배신 때렸죠, 그죠? 여기서 배신 때렸지. 난 당했지. 두 번째, 내가 또 여기서 침묵을 지킬까? 아니죠. 나도 같이 배신 때리지. 자, 이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야. 그지? 자, 하나는, 교섭, 뭐야, 절대적 배신자. 하나는 절대적, 뭐라 그러더라. 절대적 수능자. 절대적, 의리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이 부딪히면은 절대적 배신자가 항상 승리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저쪽이 배신을 때렸을 때 나도 같이 배신을 하는 거야. 근데 저쪽에 나한테 그죠? 의리를 지키면 나도 의리를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조건적 그죠? 조건적 배신자가 되면은 그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번 하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맞대응하는 그죠? 보호복자군 맞대응 프로그램이 이 게임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죠?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150명 정도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만나서 저쪽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뭐 괴롭게 하거나, 그죠? 나를 배반할 때면 다음에 만날 때, 뭐죠? 저 사람한테 나도 같이 배신을 때리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또 뭐하지? 쟤 나쁘다고 고자질하잖아. 나머지 149명한테. 맞아요? 평판이라는 거예요, 평판. 맞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맞대응 전략과 평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어떻게 되겠죠? 협동을 하게 되고 뭐가 되겠어요? 이타주의적 행동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에서 어떤지 한번 보죠. 자연에서.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한 곰팡이야. 곰팡이. 이 곰팡이는 먹이가 많을 때는 자기 혼자, 그죠? 룰라 잘 살아. 그러다가 먹이가 없거나 환경이 아주 취약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와 같이 모이게 돼요. 그죠? 모이게 되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줄기를 만드네. 줄기를 만들고 포자를 만들어. 자, 포자를 만들면 요게 이제 뭐 청색의 요거는 이제 포자를 만들고 씨앗을 만들게 되죠. 반면에 노란색의 세포들은 뭘 만들죠? 포자를 못 만들죠. 그러면은, 자, 얘네들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자기 자손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잖아. 근데, 노란색의 세포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희생해서, 그죠? 파란색의 유전자를 후손에 넘기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애는 희생하는 거야. 뭐죠? 이타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단순한 곰팡이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죠? 단순한 곰팡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는 이제 니카라구아에 가면, 코스타리카에 가면은, 흡혈 박쥐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얘네들은 이와 같이 한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가 군거 생활을 해요. 군거 생활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낮에는 이렇게 이제 동굴에서 살다가 밤이 되면은 쫙 날아가가지고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놈이에요. 근데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데 이게 항상 동물의 피를 얘네들도 굉장히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동물의 피를 한 2번 정도 가면 한 번 정도는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은 실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틀에 한 번씩 실패하면은 잘못하면은 이틀, 우리가 잘못하면 막 겹치게 되면은 48시간, 70시간 다 굶을 수 있죠. 얘는 48시간 정도 굶으면은 얘는 죽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런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희한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쫙 날아가서 동물의 피를 빨고 온 다음에 다시 다 모여.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이 보온돼서 자기가 먹었던 것을 개원해. 그 다음에 그 개원한 것을 그날 재수가 없어가지고 피를 빨지 못한 동료가 그거를 먹어요. 그렇죠? 참 아름다운 그죠 박쥐예요, 그죠? 아름다운 박쥐야. 근데 얘들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다 개워놓고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잘 때쯤 되면은 애들이 자기 남의 배를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야. 털 이렇게 만져주는 거야. 배를 어루만져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어루 만져주면서 이놈아가 배가 이렇게 쭉 나오는 놈 있을 거 아니야. 안 겨우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애는 이제 다음날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왕따가 되는 거예요. 매우 훌륭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동물에서도 이런 걸 볼 수 있죠. 흡혈박쥐. 뭐죠? 이타적 유전자죠. 이타적 행위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 이거 찾기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자, 예를 들면 또 하나가, 이제 청소. 여러분 제가 봤을 거야. 이게 큰 고기 옆에 그 새우가 아짱아짱거리는 거 봤죠? 예. 이 새우는 뭐 하냐면은 이 고기의 지느러미라든지 표피에 붙어있는 곰팡이라든지 세균 같은 걸 잡아먹어. 청소해주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애가 이 거북이 생긴 애가 애를 꼬박 잡아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자기 몸에 있는 청소가 안 되지. 그러면 기생충에 감염되죠. 죽겠죠. 그죠? 애는 본능적으로 새우를 만나면은, 입까지 쫙 열어가지고 이빨까지 청소하라고 놔둬요. 그죠? 자, 이거 뭐죠? 공생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꾸준히 볼 수 있어요. 예.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요 땅다람쥐. 이 땅다람쥐는 이것도 군거 생활을 해요. 군집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항상 땅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기 독수리가 오는지 아니라 항상 쳐다보고 있어. 독수리가 쫙 오면은 깍깍 울어. 뭐죠? 알람을 보내는 거야. 울면은 그 소리를 독수리가 듣고 그 애를 잡아먹겠어? 안 잡아먹겠어? 잡아먹겠죠? 자기를 희생해서 동료들, 전체 집단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하여간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게임 티어리에서 이야기했던 거, 아까 똑같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로 협동하고, 그죠? 협동하고, 이타적인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모델링만이 아니고 실제로 자연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주제를 좀 바꿔. 이건 이제 마이클 샌델, 우연히 내가 이제 이걸 읽다가 요거 이제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유명한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마이클 샌델 안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봅시다. 자, 전차가 지금 오고 있어. 근데 전차가 두 갈래길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놔두면 여기 5명이 짜르르 가지고 다 튀어서 죽을 판이야.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 스위치를 당길 수가 있어요. 스위치를 당기면은 요 한 명으로 갈 수가 있어. 그죠?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스위치를 당길까 말까? 자, A 상황에서 스위치를 당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놔둔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B 상황. 뚱땡이를 민다. 손 들어보세요. 가만히 놔둔다. 자, 통계적으로 여기는 뭐죠? 여기는 스위치를 당긴다. 여기는 뭐죠? 가만히 놔둔다죠. 자, 여러분은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결과는 뚱땡이를 미는 거하고 스위치를 당기라고 결과는 똑같은데,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위치를 미는 것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가만히 놔둘까? 왜 그럴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조재현.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밀었을 때 좀 더 도덕적인 가치를 느끼지 않을까. 밀었을 때 도덕적 가치를 느끼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도덕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 예. 그죠. 결과는 똑같은데. 근데
결과는 똑같은데 이거하고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버튼 누르는 거는 본인이 거기에 많이 기여했다고 안 느끼는 반면에 아니 그럼 버튼 말고 좀 복잡한 장치를 놓자 그러면 여기다가 매우 힘들게 민다고 그러자. 단순하게 하지 말고. 그 미는 거는 좀 그 뭐랄까 뭐 장치가 간단하다 복잡하든 간에 민다는 거는 굉장히 그 직접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행동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차이가 있죠. 오케이. 그 뭔가 좀,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지? 뭐 도덕적 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 이야기할게요. 또 한 가지 상황. 요번에는, 20살짜리, 그죠? 둘 다 이제 그 오빠 동생이야. 동생은 20살이고, 오빠는 21살이야. 둘이 무진장 좋아해. 오빠 동생이 진짜 친오빠, 그거야. 그지? 동생이야. 둘이 무진장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의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근인상관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이 이제 여행을 가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둘이 섹스를 해. 섹스를 하고, 섹스를 할 때 콘돔을 끼고 해요. 일단 콘돔을 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약속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받아들일 수 있나? 이게 대부분 이제 왜냐면 우리는 항상 정두 분분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고, 그죠?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거부감을 가질 거예요, 거부감을. 왜? 논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논리적으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왜 안 될까? 윤재회. 왜 안 되지? 왜 동생하고 저 오빠하고 같이 가가지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가치. 아무한테 이야기 안 했잖아. 사회적 요구하는 가치. 자신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본인 갖고 있는 자기가 해놓고도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죄책감은 어디서 오는 거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하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보면은 뭐 엄마하고도 하고 다 그래요, 그죠? 뭐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습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한 가지 답이에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자, 이거를 가지고요, 치열하게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제 뇌 영상을 찍으면은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 10년 됐는데, 여러분이 이런 뇌 영상 사진을 봤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음악을 들을 때는 여기 이게 편도체 공포를 느낄 때 편도체가 막 여기서 활성화가 되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는 이 부분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죠?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펑셔널 MRI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원리 이야기 전혀 안 하겠어요. 이제 현재 뇌신경 생물학자들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캘큘레이션 할 때는 어디 부분에서 어느 뇌 영역에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윤리적 문제로 고민할 때는 어떤 영역에서 지금 뇌가 활성화가 되고, 그죠? 내가 말할 때는 어떤 영역에서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신경생물학자들은 이 펑셔널 MR을 가지고 우리가 의식의, 그죠? 구조를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과학적 데이터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빨간색으로 오면은 이게 피가 많이 흐르는 쪽이에요. 피가 많이 흐른다는 쪽은 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자, 보니까 이 뇌 사진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요거는 풋브릿지 딜레마에 이제 문제를 냈을 때 요거 이제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막 뇌가 활성화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 자리는 되게 뭐 하냐면은 감정에 관계됐을 때,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알겠죠? 반면에 우리가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뭐죠? 스위치 당길 때, 그때는 계산할 때, 수학적 계산할 때 영역이 뇌가 활성화가 돼요. 이걸 보면은, 이 데이터를 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여러분이 매우 빠르게 수학적 계산을 해요. 알겠어요? 그죠? 내가 선택했을 때 5명 중에 1명 중에 나. 거꾸로지. 맞죠? 1명 중에.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을 통해,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타고난 거야, 여러분이. 자, 두 번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뚱땡이를 밀까 말까?
윤리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 이거는 그 영역에서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윤리나 도덕, 그죠? 어떤 죄책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여러분의 뇌에 임프린팅이 돼 있는 거야. 물론 그게 환경이 영향일 수도 있고, 애초에 타고날 때부터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실험을 해보면은, 이제 아까 불러봤지만, 이런 실험을 해보면은, 종교, 인종, 성별, 나이, 직업, 그죠? 등에 상관없이 여기에는 스위치를 당기고 대부분 여기는 뚱땡이를 못 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하고 상관없고 종교하고 상관없는 보편적인 현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은, 그죠? 자, 이제 이 실험은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기 이게 사이언스에, 그죠? 2001년도에 아주 우리는 훌륭한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논문을 냈어요. 뭐죠? 아까 철학적인 문제를, 그죠? 실제로 이와 같이 심리학이라든지 뇌신경과학하고 연결해가지고 설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뭐, 간혹 싸우죠. 그죠? 싸우면은, 내 몸에서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지? 무슨 호르몬?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와이프하고 막 싸우면 이제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쫙 느껴져. 이렇게 쫙 올라와.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올라와. 근데 와이프가 여기서 막 더 이렇게 따뜻하다 하면은 더 올라가겠죠. 터져버리죠. 그러면.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내 와이프는 매우 현명하게도 이렇게 내가 올라가는 거 알아. 어디로 가버리네. 그러면은 한 2분 지나면은 내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알아. 그럼 내가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용서를 빌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싸울 때 그렇게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보통 남자들이 훨씬 더 아드레날린 호르몬 수치가 높기 때문에 여자들이 살짝 도망가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음에 한 2분, 3분 후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네. 자,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은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복잡한 메커니즘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심장을 더 뛰게 하고 뭐 호흡을 더 가쁘게 하고 뭐 소화를 못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2분에 내려가는 것은 뭐죠? 기존에 있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예를 들면 분해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분해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수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분해가 안 되면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계속 한번 나와서 계속 만들어지면은 나는 이제 화가 나는 상태가 되겠지. 그제? 화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말로만 했던 게 이제 뭐 주먹도 날아가고 뭐 접시도 던지고 뭐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은 뭐 매우, 그죠? 범죄적 행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1980년대에 어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왔어. 의사선에 네덜란드에 있는 이제 의사한테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 내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아들이 강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근데 자기 아버지도 감옥에 있고, 그 할아버지도 감옥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그 증조 할아버지도 감옥에 있었던 거야. 대대손손은 범죄자 집안이야. 마인드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집안이야, 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야, 의사한테. 도대체 이게 근데 이 의사는 딱 보고 뭐냐면, 야, 애네 집안에는 무언가, something special한 게 있는데 이게 폭력 유전자가 있을 거야.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전달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신경세포가 신경전달 물질, 화학물질을 내가지고, 그죠? 여기에 이제 다음 신경세포 혹은 어떤 뭐 심장세포라든지 근육세포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이게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신경전달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신경전달물질이, 분해가 안 되면 계속 나오지? 그러면 애는 뭐 계속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뭐가 화가 난 상태가 되겠지? 화가 난 상태가 되겠지? 그거를 발견한 거야. 뭘 발견했냐면은 이 사람은 신경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돌연변이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집안에서.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화가 한번 났다. 보통 사람 2분이면 끝나는데 이 신경전달 물질 분해가 안 돼. 교색에서 자극해. 교색에서 화가 난 상태죠. 그러면 칼로 찌르고 뭐 던지고 그죠? 뭐 죽이고 막 그러겠죠. 그죠? 자, 이게 뭐지? 폭력 유전자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뭐에서 결정되죠?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매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신경전달 물질, 그죠? 또 하나 또 아주 재밌는 또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최후 통적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최후 통적 게임. 요거는 이제 내가 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 둘이 한번 부를까? 너는 있잖아. 너 둘이 내가 1000만 원을 주는데 너희 둘이 돈의 단위를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00만 원이니까 너희도 1000만 원 결정하겠지. 너는 A는 뭐를 결정할 수 있냐면은 배당률을 결정할 수 있어. 1000만 원 중에 너는 900만 원 갖고 얘는 100만 원 갖고. 너는 B는 그거를 받을 것인가 승인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야. 그 배당률이 9대 1이야. 너 받을래? 아, 네, 받을래요. 그러면은 99대 10이야. 99대 1이야. 네. 그지. 지금은 그렇게 말하겠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배 아프잖아. 얘는 많이 가지면은. 자, 이게 최후 통첩 게임이에요. 그죠? 얼티메이텀 게임인데, 대부분 이제 배당률이 이제 낮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거절을 하겠죠, B가. 되게 배당률이 높으면은 뭐 당연히 오케이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배당률을 가지고 이제 A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 어떤 실험이냐면은, 여성들은 원래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요. 예? 여성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돈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돼.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두 명을 불러가지고, 이 혀 밑에다가 테스토스테론을 살짝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쫙 들어가가지고,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활동이 이제 작용이 일어나겠죠. 여러분의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매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죠. 실제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폭력적이고 반사회적.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은 그렇게 남자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반사회적으로 만들라고 이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게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사람들은 배당률이, A의 배당률이 매우 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공격적이니까. 그죠? 뭐 10대 1, 뭐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해봤어. 근데 여성들한테, 테스트를 안 하는 여성들한테 하나는 가짜야. 우리 가짜 얘기했어요. 가짜야. 테스토스테론을 먹인 다음에 해봤더니 테스토스테론을 먹이니까 어때요? 배당률이 오히려 증가하죠. 테스토스테론은 지금까지의 결과와는 달리 매우 사회적인 호르몬이에요. 그죠? 이건 이제 데이터를 뒤집어 엎는 건데, 요번에는 너한테 테스토스테론을 줬다라고 속이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너 밀가루를 먹었다고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을 먹으면은 괜히 내가 남성적 되니까 공격적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당률이 떨어져 버리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죠? 요 배당률을 떨어뜨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가지고 이건 뭐죠? 경제학적인 최후 통첩 게임을 생물학적으로 지금 연결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그죠? 매우 사회적으로 만들어요. 뭐냐면 여러분 옥시토신은 언제 나오냐면은 애기 나올 때, 자궁이 수축할 때, 혹은 이제 애기 나온 다음에 뭐 유방에서 젖을 분비할 때. 그죠? 두 가지의 이제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여성 호르몬이죠. 그죠? 근데 옥시토신도 남성한테 좀 있어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만약에 결여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옥시토신은 없는 성질을 만들면은 애는 새끼를 돌보지 않아요. 매우 공격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사랑과 사랑 관계를 돈독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오티즘이 우리나라로 뭐지? 마라톤에 나오는 그 환자 이름이 뭐지? 오티즘. 자폐아증. 자폐아하고 이 옥시토신, 그러니까 자폐아 같은 경우는 옥시토신이 좀 적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똑같이 테스토스테론을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로토닌. 여러분 이제 신경전달 물질에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이렇게 기분을 만족하게 하는 세로토닌, 도파민.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되면 나오는 세로토닌. 그죠? 알죠? 그죠?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알죠?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하는 짓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이러한 인간의 행동, 아까, 그죠? 요거는 이제 뭐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행동이 결국은 호르몬이라든지 뉴로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자, 이미 엠마누엘 칸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도덕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그거와 똑같이 저는 이와 같이 도덕 유전자, 윤리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